최진혁 원장님의 병원은 언제나 아주 평온한 분위기였다. 은은한 소나무 향기,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 그리고 그의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는 어떤 상처든 치유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나는 우울증의 나날 속에 잠겨있던 나의 어머니, 김은영이 미소를 되찾도록 도와준 이 남자에게 감사했었다. 그날, 나는 어머니를 모시러 평소보다 조금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어머니의 상담 시간은 끝났어야 했지만 그녀는 아직 나오지 않으셨다. 상담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리려 했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가 나를 멈추게 했다. 나는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어머니는 긴 의자에 앉아 어깨를 떨며 울고 계셨다. 하지만 최 원장은 그의 집무용 의자에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는 바로 내 어머니의 곁에 앉아 있었다. 아주 가까이. 그는 위로의 제스처라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천천히 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입술로 가져가 그 위에 입을 맞추었다. 부드럽지만 소유욕이 가득한 입맞춤이었다. 이제 울지 말아요, 은영씨. 그가 어머니의 이름을 다정하게 속삭였다. 내 곁에선 다시는 외롭지 않을 테니까. 바로 그 순간 병원의 평온했던 공기는 숨막히고 더럽게 변해버렸다. 나의 어머니의 상처를 치유해야 할 장소는 이제 범죄 현장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신뢰했던 그 의사는 다름 아닌 포식자였다.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기 전 나의 가족은 마치 유리로 된 성 같았다. 밖에서 보기에는 눈부시게 아름답고 완벽했지만 그 안에서는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균열들이 존재했다. 나의 아버지, 강민호는 성공한 사업가이셨다. 그는 우리 가족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제공해 주셨고 언제나 나를 자랑스러워하셨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감정을 다루는 데에는 서툰 분이셨다. 특히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고통 앞에서는 더욱 그랬다. 나의 어머니, 김은영은 몇 년 전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깊은 우울증을 앓으셨다. 한때는 웃음이 많고 따뜻했던 그녀는 이제 집안에 드리워진 옅은 그림자처럼 변해갔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위해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셨고 아버지의 셔츠를 완벽하게 다려주셨지만 그 모든 행동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눈에 닿지 않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는 위태로운 줄타기 같았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우울증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대신 그녀에게 값비싼 선물을 사주거나 해외여행을 제안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머니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집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부모님 두 분 모두를 위해 가슴 아파하며 어떻게든 이 위태로운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려는 작은 기둥이 되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때 최진혁 원장님이 나타났다. 아버지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정신과 의사인 그를 수소문해 어머니의 치료를 맡겼다. 최 원장님은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그는 따뜻했고 이해심이 많았으며 어머니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었다. 그의 진료실에 다녀온 날이면 어머니의 얼굴에는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생기가 돌았다. 나는 최 원장님을 우리 가족의 구원자라고 생각했다. 그가 우리 집의 균열을 메우고 유리로 된 성을 다시 예전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나는 그가 어머니의 미소를 되찾아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 신뢰와 감사가 곧 다가올 끔찍한 배신의 서막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최진혁 원장님의 치료는 효과가 있는 듯 보였다. 몇 달이 지나자 어머니의 얼굴에 희미하게 남아 웃음이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고 다시 집안을 돌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기뻐하셨고 나는 안도했다. 우리 집의 유리성은 다시 단단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곧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종류의 균열이 생겨나고 있는 것일 뿐이었다.
어머니의 변화는 어딘가 이상했다. 그녀의 새로운 활력은 오직 최 원장님과 관련된 것일 때만 피어나는 듯했다. 그녀는 일주일에 2번 있는 상담 약속을 손꼽아 기다렸고 그날이면 몇 시간 전부터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며 정성껏 화장을 했다. 그녀의 대화는 온통 최 원장님이 말씀하시길로 가득 찼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우리 집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 어머니의 생각과 감정을 조종하는 구루구루와도 같았다. 경계는 서서히 허물어졌다. 최 원장님은 이제 진료 시간 외에도 어머니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상태 확인차 전화했다는 명분이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저녁 식사 약속으로 늦으시는 날이었다. 거실에서 공부를 하던 나는 주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었다. 몇 년 만에 처음 듣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웃음이었다. 나는 오랜 친구와 통화하시는 줄 알았다. 통화가 끝난 후 나는 웃으며 물었다. 누구예요? 엄마. 엄청 즐거워 보이시네요. 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 최 원장님이 그냥 안부 전화하셨어. 밤굿이었다. 의사가 환자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즐겁게 웃게 만든다는 것이 정상적인 일일까? 내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셨다. 그는 아내가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다. 최 원장님은 정말 명의야. 우리가 은인을 만났어.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는 어머니가 최 원장님과 저녁 늦게까지 통화하는 것을 알게 되어도 환자에게 저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다니 정말 훌륭한 분이야라며 칭찬할 뿐이었다. 아버지의 그 순수한 신뢰가 오히려 내 마음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나는 내가 느끼는 이 불편함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나아지고 있고 아버지는 행복해 하시는데 나는 왜 불안한 걸까? 나는 스스로를 꾸짖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최 원장님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엄마가 좋아지시는 건 다 그분 덕분인데. 사람의 선의를 의심하다니. 나는 정말 나쁜 딸이야. 나는 나의 의심을 감사할 줄 모르는 냉소적인 생각으로 치부하며 억지로 눌러 담았다. 스스로를 탓하며 억눌렀던 의심은 촘촘히 짜인 거짓말의 거미줄 앞에서 힘을 잃고 말았다. 어머니의 치료는 우리 가족에게 빛이 되는 듯했지만 그 빛이 강해질수록 그 뒤에 드리워지는 그림자 또한 짙어지고 있었다. 결정적인 균열은 수요일 오후에 일어났다. 어머니는 그날도 상담 예약이 있다며 외출하셨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나는 어머니의 약이 떨어진 것을 보고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처방전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묻기 위해서였다. 접수 데스크의 직원은 친절하게 대답했다. 잠시만요. 김은영님, 오늘 예약은 없으신데요. 최 원장님은 오늘 오후 내내 학회 때문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수화기를 든 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예약이 없다고? 원장님이 자리를 비우셨다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그녀는 최 원장님을 완벽한 알리바이 삼아 다른 어딘가에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것이다. 내가 억지로 외면하려 했던 모든 의심들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며칠 뒤 나는 어머니의 서재에서 책을 찾다가 책상 위에 놓인 낯선 만년필 케이스를 발견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여자인 어머니가 쓰기에는 조금 무겁고 남성적인 디자인이었다. 호기심에 케이스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묵직한 검은색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펜클립에는 작지만 선명하게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C, J, H, 최, 진, 혁.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선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증거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 케이스를 닫았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날 밤 저녁 식탁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웠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최 원장님 덕분에 당신이 정말 좋아졌어. 이번에 큰 프로젝트 끝나면 제대로 된 감사 선물이라도 보내야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종이처럼 얇고 위태로워 보였다. 나는 더 이상 음식을 삼킬 수 없었다. 아버지의 순수한 감사는 이제 이 지독한 연극의 가장 잔인한 대사가 되어버렸다. 나는 깨달았다. 어머니의 치료는 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을 서서히 중독시키는 달콤한 독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이 거짓된 평화 속에서 숨막혀하며 살 수 없었다. 나는 알아내야만 했다. 어머니가 상담이라는 거짓말 뒤에 숨어서 대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순진한 감사와 어머니의 위태로운 미소, 그리고 내 책상 서랍 속에 숨겨져 있는 차가운 만년필.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더 이상 망설일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연극의 관객으로만 남아있을 수 없었다. 나는 배우들의 동선을, 그들의 비밀스러운 무대를 알아내야만 했다. 나는 금지된 영역에 발을 들여놓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머니의 휴대폰이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가장 사적인 공간이었고 그곳을 엿보는 것은 딸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죄책감보다 진실에 대한 갈망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어머니가 정원에서 식물들을 돌보는 틈을 타 그녀의 침실로 들어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서랍장 위에 놓인 어머니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다행히도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었다. 그 다정함이 오히려 비수처럼 느껴졌다. 나는 곧장 지도 앱의 검색 기록을 확인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어머니의 상담 예약이 있는 바로 그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검색된 주소 하나. 그곳은 최 원장님의 병원이 아니었다. 삼청동에 위치한 한적한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작은 개인 갤러리였다. 외부인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은밀한 장소. 바로 그때 밖에서 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공황 상태에 빠져 황급히 모든 앱을 닫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나는 간신히 어머니와 마주치기 전에 내 방으로 도망칠 수 있었다. 나는 문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이제 그들의 비밀스러운 무대를 알아냈다. 다음 주 수요일 나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나는 내 인생이 걸린 수능 특강을 빠지기로 했다. 어머니께는 몸이 좋지 않아 학원을 하루 쉬어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다. 나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어머니의 뒤를 밟았다. 어머니는 예상대로 삼청동의 그 갤러리로 향했다. 나는 길 건너편에 서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잠시 후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갤러리 앞에 멈춰섰다. 최 원장이었다. 그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정말로 그곳에서 만나고 있었다. 나는 몇 시간을 더 그곳에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내 뺨을 스쳤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갤러리에 굳게 닫힌 문만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저 문 너머에서 나의 어머니와 그녀의 의사는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치료라는 이름 아래 어떤 배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근처를 지나가던 한 차가 내 옆에 멈춰서는 바람에 나는 화들짝 놀라 골목 안으로 몸을 숨겼다.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덮쳤다. 나는 범죄자처럼, 내 가족의 진실을 훔쳐보는 그림자처럼 그곳에 서 있었다. 나의 위험한 수사는 끝났다. 나는 모든 것을 확인했다. 이제 내 손에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는 너무나도 무겁고 차가운 진실뿐이었다. 삼청동의 그 갤러리. 그곳은 이제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불길한 장소가 되어버렸다. 일주일 동안
나는 그곳에서 본 광경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 하지만 나는 알아야만 했다. 저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나는 다음 주 수요일 다시 한번 금지된 발자국을 내딛기로 결심했다. 나는 다시 학원을 빠졌다. 거짓말은 이제 너무나도 쉬워졌다. 나는 지난번보다 더 일찍 그곳에 도착했다. 갤러리 주변을 맴돌다 나는 건물 옆으로 난 좁은 골목길을 발견했다. 골목길 끝에는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낡은 담벼락이 있었고 그 너머로 갤러리의 작은 후원이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향했다. 나는 낡은 벽돌 틈에 발을 딛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담벼락 너머를 엿보았다. 그리고 나는 지옥의 풍경을 보았다. 그곳에는 나의 어머니와 최 원장이 있었다. 그들은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최 원장은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녀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했다. 거기까지는 어쩌면 의사와 환자의 관계라고 억지로 우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어머니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다. 그의 얼굴이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들은 키스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길고 깊은 키스였다. 그것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하나의 완전한 장면이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구원자라 믿었던 남자는 어머니의 약점을 파고든 약탈자였고 가엾은 희생자라 생각했던 어머니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나는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다. 흔들리고 초점도 맞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두 사람이 키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끔찍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내 휴대폰 안에 저장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빠져나왔다. 아무도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장면이, 그 지옥 같은 풍경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도, 변명의 여지도 없었다. 내 손에는 우리 가족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들려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내 방에 틀어박혀 잠들지 못했다. 방 안의 모든 불을 끈 채 나는 오직 휴대폰 화면의 희미한 불빛에만 의지했다. 화면 속에는 그 지옥 같은 풍경이 담겨 있었다. 흔들리고 초점도 맞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내 어머니와 최 원장이 키스하고 있는 끔찍하고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슬픔과 황홀경이 뒤섞인 표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감싸 안은 최 원장의 손길에서는 의사의 위로가 아닌 남자의 소유욕이 느껴졌다. 나는 그 사진을 몇 시간이고 몇 번이고 계속해서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제3자 최진혁이라는 남자의 진짜 본질을, 그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파괴했는지에 대한 잔인한 방법론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약탈자였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악마였다. 나는 아버지가 처음 그를 집에 데려왔던 날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안도감에 찬 얼굴로 말했다. 내가 서울에서 제일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냈어. 이제 당신도 괜찮아질 거야. 그때 나는 아버지가, 그리고 나 자신도 그가 구원자라고 굳게 믿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를 믿고 싶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의 모든 행동이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우리 가족, 특히 아버지의 완전한 신뢰를 얻었다. 그는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고통에 대해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며 설명했고 아버지의 죄책감을 덜어주었다. 아버지는 그를 은인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그는 우리 집의 가장 견고한 벽을, 바로 아버지의 신뢰라는 벽을 아무 저항 없이 통과했다. 그런 다음
그는 어머니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남편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재능 있는 여성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아내와 엄마로만 남아버린 상실감. 그는 상담실이라는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그녀가 털어놓았을 그 모든 약점들을 알고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자신만의 자아를 되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을 때 우리 모두는 그것이 훌륭한 치료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치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를 가족으로부터 교묘하게 고립시키고 오직 자신만이 그녀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게 만드는 정교한 길들이기 과정이었다. 그는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환자의 가장 깊은 상처를 헤집어 그곳에 자신의 욕망이라는 독을 주입하는 숙련된 사냥꾼이었다. 어머니의 치료는 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을 서서히 중독시키는 달콤한 독이었다. 아버지가 떠올랐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아버지의 간절함 때문이었다. 아내를 낫게 하고 싶다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그 순수한 마음이 결국 악마를 집안으로 끌어들인 셈이었다. 아버지는 사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귀재였지만 아내의 복잡한 마음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는 아내의 마음을 돈으로, 즉 최고의 의사를 고용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했다. 그는 아내의 마음을 다른 남자에게 외주 아웃소싱을 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버지의 그 무지함이, 그 순수한 믿음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두 명에게 배신당하고 있었다. 아내에게, 그리고 자신이 가족의 구원자라고 믿었던 바로 그 남자에게. 나는 휴대폰 화면을 껐다. 방 안은 다시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명료했다. 나의 혼란스러웠던 수사는 끝났다. 나는 범인의 얼굴을 보았고 그의 범행 수법을 이해했다. 따뜻하고 존경받던 최 원장님은 죽었다. 그 자리에는 내 어머니의 약점을 이용하고 내 아버지의 신뢰를 짓밟은 차갑고 계산적인 괴물만이 남아있었다. 이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증거를 가지고 저 배기를 입은 악마와 맞서 싸워야만 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였다. 심판의 날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족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왔다.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된 것에 기뻐하신 아버지가 최 원장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 직접 제안한 자리였다.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비극의 중심지인 바로 그 상담실에 다시 모이게 되었다. 상담실의 공기는 평소처럼 평온했다. 아버지는 감사함에 가득 찬 얼굴로 최 원장님과 악수를 나누었고 어머니는 불안하면서도 익숙한 듯 의자에 앉았다. 나는 내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휴대폰을 꽉 쥔 채 그들 사이에 앉았다. 나는 더 이상 이 연극에 겁먹은 관객이 아니었다. 나는 심판관이었다. 최 원장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상담을 시작했다. 아주 좋아 보이시네요. 은영 씨. 최근에는 불안 증세도 많이 줄었고 가정 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다 원장님 덕분입니다. 정말 저희 가족의 은인이십니다. 바로 그때였다. 나는 아버지의 말을 끊고 들어갔다. 최 원장님,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계속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최 원장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인자한 의사의 가면을 다시 썼다. 물론이란다, 지우야. 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아니요?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저는 제 부모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첫 번째 칼을 뽑아들었다. 지난주 수요일, 원장님께서 학회 때문에 하루 종일 자리를 비우셨던 그날, 저희 어머니의 상담 치료는 효과가 있었나요? 최 원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아버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학회라니? 그날 당신 상담받으러 갔었잖아.
나는 그들이 정신을 차릴 틈을 주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책상에서 가져온 만년필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원장님의 이니셜이 새겨진 이 만년필. 이것도 치료 과정의 일부인가요? 마지막이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나는 갤러리를 열어 그 끔찍한 사진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휴대폰을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아버지 앞에 테이블 위로 밀었다. 화면에는 내 어머니와 최 원장이 키스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목소리는 억눌렀던 분노로 희미하게 떨렸다. 이 키스는 저희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처방이었나요? 아버지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혼란스러움은 서서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완전한 공포로, 그리고 마침내 끔찍한 깨달음으로 변해갔다. 그가 신뢰했던 남자의 배신, 그가 사랑했던 아내의 기만,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서 벌거벗겨졌다. 어머니는 마침내 무너져 내리며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최 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얀 의사가운 뒤에 숨은 악마의 진짜 얼굴을 드러낸 채 앉아 있었다. 심판의 시간은 끝났다. 나의 가족이라는 이름의 유리성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내 휴대폰 화면에서 재생되던 침묵의 영상은 곧이어 터져나올 지옥 같은 현실의 서곡일 뿐이었다. 아버지는 테이블 위의 휴대폰에서 아내에게로, 그리고 마침내 최 원장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눈에 담겨있던 충격과 슬픔은 순식간에 맹렬한 분노의 불길로 타올랐다. 이 사기꾼 같은 자식. 아버지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의자에 앉아있던 최 원장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최 원장의 하얀 의사가운 멱살을 움켜쥐고 그를 끌어올렸다. 평생을 이성적이고 점잖게만 살아오셨던 나의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배신감에 눈이 먼 한 남자만이 있었다. 네가 감히, 네가 어떻게 내 아내한테, 환자를 돌봐야 할 의사라는 놈이. 아버지가 소리쳤다. 상담실의 책들이, 서류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 원장은 비굴하게 변명하려 했었다. 강 선생님, 진정하시고. 이건 오해입니다. 치료 과정의 일부. 치료. 아버지가 비웃었다. 이 키스가 치료 과정의 일부라고. 내 아내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그녀를 내 침대로 끌어들이는 게 내 놈의 치료 방식인가? 어머니는 그저 흐느끼고만 있었다. 아버지는 마침내 최 원장을 밀쳐내고 이제 무너져 내리는 아내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찢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영 씨, 말해봐. 이게 다 사실이야. 저 남자랑 당신 정말. 그는 문장을 끝맺지 못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본물 터진 듯 울부짖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내 마음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당신은 알려고 하지도 않았잖아.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줬단 말이야. 그래서 내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위로가 필요했다는 건가?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당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맡겨놓은 바로 그 남자한테서 모든 거짓말들이 벗겨지고 추하고 벌거벗은 진실들이 드러났다. 어머니의 외로움, 아버지의 무심함,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의사의 비뚤어진 욕망. 치료라는 이름 아래 행해졌던 모든 비밀스러운 통화와 만남들이 이제야 그 추악한 본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그들 사이에 서서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이것은 내가 시작한 일이었다. 내가 폭탄의 스위치를 눌렀다. 어머니의 무너져 내리는 얼굴, 아버지의 추악한 변명, 그리고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최 원장의 모습. 이 모든 것이 내 책임인 것만 같았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삼켰다. 언쟁의 절정에서 아버지는 책상 위에 있던 최 원장의 명패를 집어들어 벽에 던져버렸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최진혁이라고 쓰인 명패가 산산조각 났다.
그 파괴의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 남은 것은 어머니의 절망적인 통곡과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깨진 명패 조각처럼 흩어져 버린 우리 가족의 모습뿐이었다. 나의 완벽했던 세상은 그렇게 폐허가 되었다. 진료실에서의 폭풍이 지나간 후 남은 것은 완전한 폐허뿐이었다. 최 원장은 무너진 자신의 명패 조각들 앞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흐느끼는 어머니의 팔을 붙잡아 일으켰다. 그의 손길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체념만이 남아 있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지옥보다 더 고요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핸들을 쥔 채 굳은 표정으로 앞만 보았고,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셨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두 사람의 부서진 뒷모습을 보며 숨을 죽였다. 이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운 침묵은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겁고 고통스러웠다. 그것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명백한 선고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거실 한가운데에 멈춰섰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를 보지 않고 텅 빈 허공을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사라진 메마른 것이었다. 내일 변호사에게 연락하지. 어머니는 흐느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애원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 후 그녀는 유령처럼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나는 거실에 남겨진 아버지와 함께 서 있었다. 잠시 후 위층에서 서랍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옷가지들이 여행 가방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흔적을 그 집에서 지워내고 있었다. 한참 후 어머니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내려오셨다. 그녀는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었다. 그저 떠나는 손님일 뿐이었다. 그녀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처음으로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그 안에는 후회와 슬픔,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내 뺨을 만지려 손을 뻗었지만 이내 그 손을 거두었다. 지우야, 그녀가 속삭였다. 미안하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몸을 돌려 떠났다. 현관문이 닫히는 철컥 소리. 그 소리는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유리성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아버지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다. 아름다웠던 우리의 성은 이제 차갑고 낯선 공간이 되어버렸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과 고통스러운 침묵만이 남아있었다. 어머니가 떠난 후 우리의 집, 그 아름다웠던 유리성은 거대하고 텅 빈 무덤이 되었다. 아버지는 집을 팔지 않으셨다. 우리는 그곳에 남았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삶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같은 공간 안에서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다. 거실에는 어머니의 손길이 닿았던 화초들이 서서히 시들어갔고 그녀가 아끼던 찻잔 위에는 옅은 먼지가 쌓여갔다. 내 삶은 완전히 뒤집혔다. 나는 이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나의 든든한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는 무너져 내린 남자였다. 성공한 사업가였던 아버지는 이제 회사 일에 거의 신경 쓰지 않으셨다. 그는 밤늦게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 소주병을 앞에 둔 채 멍하니 TV 화면만 바라보곤 했다. 나는 수능 공부를 하다가도 한밤중에 잠든 그를 발견하고는 했다. 술에 취해 소파에 쓰러져 잠든 아버지의 모습. 나는 조용히 다가가 TV를 끄고 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우리의 역할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보살핌을 받는 딸이 아니라 부서진 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이름 없는 보호자가 되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끊어진 실처럼 위태롭게 이어져 있었다. 그녀는 다른 도시에 머물고 계셨다. 가끔 그녀에게서 소포가 왔다. 안에는 내가 어릴 적 좋아했던 책들과 서툰 글씨로 쓴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글자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나는 그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편지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둘 뿐이었다. 붕괴의 여파는 학교까지 나를 따라왔다. 존경받던 정신과 의사와 그의 환자였던 아내의 스캔들은 내가 속한 세계에서는 숨길 수 없는 가십거리였다. 학원 로비에서 다른 엄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저 아이가 강민호 대표 딸이래. 남편이 고용한 정신과 의사랑 바람나서 집 나갔다며. 정말 끔찍하다. 나는 그들의 곁을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무표정한 얼굴로 지나쳐갔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사치였다. 대신 내 안에서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나의 요새는 무너졌고 이제 나는 그 잿더미 속에서 홀로 서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를 배워야만 했다. 계절이 바뀌고 내 삶의 풍경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해갔다. 처음의 충격과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졌고 그 자리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옅은 슬픔과 강철처럼 차가워진 체념이 남았다. 나는 더 이상 기적을 기다리지 않았다. 아버지를 돌보는 것, 어머니의 짧은 문자에 기계적으로 답장하는 것, 그리고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것은 나의 새로운 현실이 되었다. 나는 이 부서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하지만 그 수용에는 값비싼 대가가 따랐다. 세상에 대한 나의 믿음은 완전히 무너졌다. 사랑, 신뢰, 그리고 특히 치유라는 단어는 이제 내게 역겨운 농담처럼 들렸다. 나는 카페에 앉아 행복하게 웃고 있는 연인들을 볼 때면 더 이상 부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나는 차갑게 그들의 관계를 분석했다. 저 미소는 얼마나 갈까? 저 다정한 손길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배신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알아버렸다. 가장 깊은 상처는 신뢰의 상실이었다. 특히 전문가, 권위 있는 사람에 대한 믿음. 최 원장은 내게 의사가운을 입은 모든 사람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때로는 그들이 가장 위험한 포식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누구도 온전히 믿을 수 없었다. 모든 친절 뒤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모든 위로 뒤에는 계산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게 되었다. 이 충격은 나를 강제로 성장시켰다. 나는 더 강해졌지만 그것은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가시 돋친 꽃과 같은 강인함이었다. 수능 공부는 나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무기가 되었다. 높은 점수는 더 이상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잿더미로부터 탈출하여 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수단이었다. 나는 잠을 줄여가며 공부에 몰두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만이 나는 통제할 수 없는 현실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사치였다. 대신 내 안에서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한 번은 한 친구가 시험을 망쳤다며 내 앞에서 펑펑 울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함께 슬퍼하며 그녀를 위로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다가 차갑게 말했다. 괜찮아. 다음 시험을 더 잘 보면 되잖아. 친구는 내 반응에 상처받은 듯 보였고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평범한 10대 소녀가 아니었다. 나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린,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생존자였다. 나는 성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순수함, 믿음, 그리고 내 마음의 한 조각이 영원히 죽어버린 대가로 얻은 성장이었다. 나는 더 이상 부서지기 쉬운 유리성이 아니었다. 나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 주위에 누구도 들여보내지 않을 차가운 돌로 된 벽을 쌓아 올렸다. 몇 년 후 나는 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되었다. 끔찍했던 수능의 계절이 지나고 나는 도망치듯 서울을 떠나 다른 도시의 대학으로 왔다. 사람들은 내가 왜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했는지, 왜 굳이 집을 떠나려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부모님은 공식적으로 이혼하셨다. 우리 가족은 최 원장을 상대로 의료과실 및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긴 법정 싸움 끝에 그의 명성과 경력은 완전히 무너졌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의 상처를 마법처럼 치유해주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회사를 매각하고 지금은 작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계셨다. 어머니는 다른 도시에서 작은 화원을 가꾸며 혼자만의 평화를 찾아가고 계셨다. 나는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아버지가 사는 작은 아파트를 찾았다. 예전에 화려했던 유리성은 사라지고 그의 산만큼이나 단출하고 조용한 공간이었다. 우리는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게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아버지는 많이 늙으셨지만 그 눈빛은 예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다. 심리학 공부는 어떠니? 아버지가 물으셨다. 재미있어요. 내가 대답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 배우는 건 흥미로운 일이에요. 아버지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아빠는 너무 늦게 그걸 깨달았구나. 그의 그 한마디에 나는 아주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분노의 마지막 조각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용서했을까? 그것은 복잡한 질문이다. 나는 어머니를 용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배신이 아니라 그녀를 그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한 인간으로서의 외로움과 약함을. 우리는 이제 가끔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다. 나는 아버지를 용서했다. 그의 무심함이 아니라 그 또한 이 비극에 상처 입은 생존자라는 사실을. 우리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두 어른의 관계가 되어 있었다. 가족이란 나에게 더 이상 완벽한 그림이 아니다. 그것은 흠집투성이의 불완전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언제든 부서질 수 있는 연약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서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후에도 그 파편들을 주워 담아 다시 무언가를 지어 올릴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나는 아버지의 집을 나와 차가운 겨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나의 완벽했던 유리성은 무너졌고 그 폐허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이제 그 폐허 위에 나 자신의 집을 짓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조금은 서툴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거짓된 아름다움이 아닌 고통스러운 진실이라는 기초 위에 오직 나 자신만의 집을